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투자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이 특히 뭐 영등포 같은 경우는 거의 200대 1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어도 집값은 올라가기 힘든 거예요. 저는 그 시점을 제가 금리 얘기를 했지만 미분양 주택하고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얘기를 좀 하면요. 올해는 좀 집을 사도 될까요? 좀 청약률이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최근에 두 군데. 네. 제가 올해 사지 말라고 그래요? 유튜브를 안 봐. 까먹었어요. 우리 대화했잖아요. 우리. 진짜 그때는 그랬죠. 그래서 둔촌주공 분위기 진짜 안 좋고 또 최근에는 또 그래도 뭐 청약 경쟁률 잘 나온 것도 있어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랬거든요. 네. 그거는요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줍줍 청약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소위 규제가 완화되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규제 지역이었잖아요. 우리 서울 같은 경우 강동도 그렇고 영등포도 그렇고 둘 다 규제 지역이었다가 규제가 해소되면서 소위 이 뭐 가점제 청약이 있고 그리고 그냥 말 그대로 추첨제 청약이 있는데 규제 제한 구역이 아니면 추첨제 청약으로는 60%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이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전매 제한도 1년만 갖고 있어도 된다 하니까 당연히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투자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이 특히 뭐 영등포 같은 경우는 거의 200대 1에 가깝습니다. 198대 1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몰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더군다나 거주 지역에서만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것이 그 거주 지역이 아닌 전국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공급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공급량, 그 공급량의 60%가 소위 추첨제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규제만 풀리면 누구나 뛰어들 만한 그 대상 투자처고 그리고 그 가격이 그 인근 지역의 가격보다도 낮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되면 땡큐야 할 만한 그런 분양의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양으로 몰렸던 것이지 무슨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부여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은 올해도 집을 사면 안 된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리스크들이 있다라고 보시는데 지금 보면 미분양이 지방에 제가 보면 더 플랜카드들이 보여요. 맞아요. 1군 건설사인데 미분양으로 해서 현수막들이 걸려 있는 걸 보고서 충격 먹었거든요. 네네. 지금 상황이 그 정도 안 좋은가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이 매우 국지적인 특성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국지적 조정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집값 조정보다는 서울,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조정이 좀 더 나타날 것이다. 지방이 힘들 거다. 그러니까 22년 한 해는 서울을 중심으로 더 조정됐어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정이 좀 컸었습니다. 이것은 국지적 조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국적 조정이에요. 근데 23년 이 3월을 기점으로는 규제 완화라는 거대한 흐름이 또 등장했기 때문에 이게 나름 경착륙을 연착륙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겁니다. 근데 이 평균 가격인 건데 이것은 구분해 본다면 지역별로 서울의 경우에는 규제 대상 지역이었다가 규제가 해소된 없어진 지역이 돼버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대출 규제로 묶여서 혹은 분양 대상이 안 되니까 분양을 못하고 매수를 못했었던 그런 규제 대상 지역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규제로부터 완화되는 대상 지역이 돼버리니까 매수세는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가격 하락세가 많이 잡힐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서울 집값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전국 평균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등락률이 최저치로 떨어졌었던 게 마이너스 0.48%예요. 마이너스 0.5죠. 그러니까 전주 대비 가격 등락률이 0.5% 정도 빠지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0.4%에 부합하게 올라온 거예요. 다만 이게 바닥 찍었다라고 보면 안 된다는 이유가 마이너스에서 계속 맴돌잖아요. 가격이 바닥 찍은 게 아니라 등락률이 마이너스에서 또 다른 마이너스로 바닥 찍은 거니까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연착륙이죠. 마이너스 0.5였는데 마이너스 1까지 간다. 그럼 이건 경착륙이죠. 저 패닉이죠. 그 경착륙을 연착륙으로 만드는
이게 정책의 효과인 거죠. 그리고 금리의 효과인 거죠. 왜냐하면 금리도 지금 정책적으로 많이 동원한 거니까 시중금리는 어쨌든 정점 찍고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 시중금리도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라는 레벨 자체를 올려버리기 때문에 시중금리도 다시 꿈틀꿈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몇 번 우리나라의 금리를 인상하느냐 이게 좀 결정질 거예요. 부동산 시장 얘기를 하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다소 주가에 관련된 이야기랑 구분 짓기 위해 말씀드리면 미국 금리는 한국 주가에 영향을 주죠. 그리고 한국 부동산은 한국 금리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 혹은 환율 같은 경우 외환 투자도 마찬가지. 이 영역은 미국 금리의 선행에서 빠지고 선행에서 오르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한국 금리에 영향을 받는 부동산 시장은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후행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먼저 구분을 해놓고 생각을 하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어도 집값은 올라가기 힘든 거예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중금리도 다시 반등할 수 있고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게 낮은 금리 아닙니다. 여전히 높은 금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수요가 나름 회복될 수는 있어요. 수요가 왜 회복되냐? 전체 100이라는 수요자가 있다 그러면 규제 완화로 인해서 대출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가 조금 떨어져지고 있어. 그러면 나 그 믿음으로 살래 하는 사람들이 발생해서 경착륙을 영착륙으로 만들 수 있도록 수요를 촉발시키는 정책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플러스로 반등하기까지는 어려운 국면이다. 그러려면은 더 강한 힘의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뭔가 대외 환경이 바뀐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도 지금 계속 유찰되는 거예요. 낙찰률이 떨어지고 낙찰가도 떨어지고 계속 그런 국면인 거예요.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건 실거주자가 그 영향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주택자들이 거대 투자자들이 그 집값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위기를 업시켜놓으면 실투자들이 부랴부랴 갑자기 이러도 안 되겠는데서 얼른 들어오면서 또 확 올라가고. 그렇죠. 그게 매수세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말 그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열심히 그쪽으로 움직이자 하는 세력이 나타나지 않아. 그러나 국지적으로는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국지적으로 오르거나 덜 떨어지거나 하는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요가 계속 뒷받침되니까. 그러나 지방 같은 경우는 소위 인구 소멸도시 하잖아요. 그런 지역과 맞물려서 이런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같이 맞물리는 국면이니까 어려운데,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 건수도 지금 늘고는 있지만 어디를 중심으로 듭니까? 제 지역을 폄하하거나 이런 게 아닌데 데이터상으로 미분양 주택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지역이 대구 경북이에요. 충남 이런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서울 이런 지역에서 미분양 주택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느 지역,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집값 조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특징들이 뭐냐면은 잘 팔릴 줄 알고 캐파를 팍 늘려놨는데 안 팔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다 재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로 치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곳들이 지금 할인 분양을 하든 뭘 하든 어떻게 빼내야 되면서 맞아요. 전반적인 시세를 누를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럼 반등을 주려면 조건들이 결국 금리인가요? 금리죠. 금리는요. 지금 기준금리가 어쨌든 우리나라가 또 올린다고 해볼게요. 올려서 만약에 4%라는 기준금리까지 왔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기준금리가 말 그대로 높은 금리인가 낮은 금리인가. 근데 20년, 21년을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했을 때 높은 금리인 거지. 역사적으로 보면 높은 금리가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4%라는 이 기준금리를 다시 뉴노멀로 인식하게 되는 시점이 올 거예요. 싸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당연한 금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당연한 금리는 0%대 기준금리를 당연한 금리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비해서 높아진 금리인 거니까 또 4%라는 기준금리가 당연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는 또 돈이 그쪽으로 유입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값 하락률이 지금 저점이 마이너스 0.48%라고 했잖아요. 근데 전세 가격 등락률은 마이너스 0.9%예요. 더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를 살고 싶어요? 월세를 살고 싶어요? 전세 살고 싶죠. 월세 살고 싶죠. 지금은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차라리 전세 보증금을 저축하면 이자 받고 월세 내자. 그게 맞는 판단이고, 그리고 반대로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 대출 부담하고 싶지 않으니까 전세를 선호하죠. 그러니까 전세 공급은 많은데 전세 수요는 별로 없는. 그러니까 역전세난이 오는 거예요. 세입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을 또 내려잡는 거죠. 이런 구간이니까 소위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결국은 이게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혹은 갭 투자자들 입장에서 부담해야 될 이자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죠? 그쵸. 그걸 메꿔야 되니까. 또 세입자가 나가면 안 들어와요. 공실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집주인이 우려하면서 전세 가격을 떨어뜨려서라도 내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 전세 가격이 조정되는 거고, 그러면 내 집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다주택자나 갭 투자자 입장에서 던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지게 만들어지니까 금매가 발생하는 거지. 절대 금매는 내 집에서 나오지 않아요. 금매는 투자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금리가 올라갈 때 전세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고, 그게 다주택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니까 전세 세입자는 높고 이자 상환 부담은 커지니까 팔고 싶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가격이 조정되는 거죠. 또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더 무서워서 전세를 못 들어오는 거예요. 깡통 전세 위협. 네, 나 전세금 못 돌려받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지금 다 만연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 깡통 전세 위협도 커져요. 그런 걸 걱정하는, 한 번이라도 경험했거나 주변에서 경험한 그런 세입자들의 경우에는 그게 무서워서라도 나는 월세를 선택해야 돼. 전세 가격이 급격히 조정되니까 집 가격도 조정되고.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우려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조정세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금리가 만약에 이런 것도 있겠다. 전세 가격이 똑같다 하더라도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전세 대출 이자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금리가 만약에 정점 찍고 한동안 유지되다가 인하가 시작된다. 근데 부동산 시장은 경기 후행적인 지표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있은 후에 뭐 몇 달 있다가 반등한다거나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공급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매수세가 얼어붙어 있는 거거든요. 못 사죠. 근데 매수세가 다시 나타날 거라고 한다면 돈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면 또 가격이 다시 반등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시점이 멀다 봐야 되겠네요. 저는 그 시점을 제가 금리 얘기를 했지만 미분양 주택하고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분양 주택. 저 다 해결될 때까지. 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러네. 우리 2017, 18, 19, 20년까지 그 월별 미분양 주택 건수를 평균하면 6만 호 정도 돼요. 쭉 6만 호. 그러다가 2020년에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해소되죠. 급격히 해소될 때 집값이 급등한 거예요. 충격 먹었어요. 평택이 미분양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뭐야? 이러는데. 미분양이 빠질 때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국의 지방이 사방에 오르는 거예요. 막. 그렇죠. 22년 상반기에. 이때까지는 기준금리를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했었죠. 그런데 22년 하반기부터 빅스텝 단행하죠. 우리나라도. 그때 미분양 주택 건수가 급격히 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2월 미분양 주택 건수가 6만 8천 호를 찍습니다. 근데 그 위험선, 평균치가 6만 호라고 했죠. 위험 구간을 6만 5천 호로 두고 있어요. 근데 그 위험선을 넘었죠. 12월에. 그리고 1월 미분양 주택 건수가 7만 5천 호를 초과합니다. 또. 근데 이 미분양 주택 건수는 매월 말에 발표되거든요. 매월 말 전월 미분양 주택 건수가 발표돼요. 근데 미분양 주택 건수가 제가 보기에는 2월 미분양 주택 건수가 8만 호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한 10만 호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공급 물량이 있고 그리고 수요 요인이 있으니까 그걸 계산해보면 어느 정도 잡혀요. 근데 마침 국토연구원에서 미분양 주택 건수를 전망했어요. 지지난주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굉장히 암울한 시나리오로 최소 13만 호. 오휴. 최대 16만 5천 호. 이 16만 5천 호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 번 경험했어요. 미분양 주택 건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6만 5천 호를 만약에 또 찍으면 역사 이래 가장 많은 미분양 주택 건수를 다시 기록하는 느낌인데 지금은 알고 대응하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 건수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조치를 다 취할 거라고 보고 뭐 정부가 사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렇게 대응하면 왜냐 이걸 또 해소하지 않으면 또
금융부실로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게 다 결국은 다 대출이었던 거잖아요. 중도금 대출이 그렇죠. 다 묶여 있는 거니까. 그렇죠. 다 묶여 있는 다 거죠. 채권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PF라고 하잖아요. 예. 프로젝트 파이낸스라는 개념은 이거 분양되면 돈 갚을게, 돈 빌려줘 이거잖아요. 예. 근데 분양이 안 되면 돈을 못 돌려주잖아요. 예. 빌려는 받았는데. 지금 실제 이 사업자 등록 중에 건설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체, 그 법인으로 대출 받는다라고 은행에 가면 안 해줘요. 건설업이 있으면.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미분양 주택이 심각한 상황인데, 그럼 미분양 주택 건수가 늘어나는 구간을 한번 보세요. 늘어나는 구간 동안에는 집을 사시면 안 되죠. 미분양 주택 건수는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 건수가 늘어나는 구간에는 집값이 올라가는 게 이상한 일인 거예요, 오히려. 어쨌든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그것은 결국 미분양 주택 건수로 설명이 되는 거죠. 늘어나는 구간에는 한 달 월말마다 여러분 꼭 보세요. 새벽 6시에 나옵니다. 미분양 주택 건수에 관련된 지역별 건수라든가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미분양 주택 건수가 만약에 계속 늘어나는 구간이다. 그러면 집 살 시점이 아니라고 보시면 좋고, 그래도 2달 연속 많이 큰 폭으로 조정된다 라는 구간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매수 시점이 왔다라고 하는 그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도 그 지점이 금리 인하의 시점하고 맞물리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가늠을 해보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미분양 주택이 느는 한 매수 시점이 아닌 거고요. 이 집값 등락률이 0 밑에서 계속 맴도는 구간에는 집 살 시점이 아닌 거죠. 그 두 가지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재고도 바닥나고 이것도 소화되고 금리도 떨어지고 나야 정확하네요. 예. 그제서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좋은 아직은 말이에요. 예. 길이 멀다. 근데 미분양 주택 건수가 지금 많이 늘어서 위험선을 통과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정점이라고 보시기보다는 앞으로 더 증가하겠구나. 이렇게 좀 문을 열어놓고 판단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네. 정점에 있을 때 가장 미분양이 많이 생길 거로 예상되는 지역들이 어디예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죄송한 지금 표현이지만 1등인데? 예, 그 지역들이 예. 안타깝지만 이런 지역들이 지금 공급 초기에 해당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맞아. 전 정부와 현 정부가 똑같은 부동산 정책 기조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 정부는 규제 강화, 그죠? 한마디로 대출 규제, 세제 규제, 지역 규제 강화. 그리고 현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죠. 예. 근데 그 기조가 저는 맞다고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동산 매매 가격이 폭등할 때는 규제를 강화하는 게 맞고, 브레이크 밟아야죠. 예. 그리고 부동산 매매 가격이 지금 경착륙에 해당될 때는 또 규제를 완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둘 다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정치나 정책 기조에 상관없이 똑같은 기조 하나 있어요. 그게 공급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급 확대라는 것은 나쁘게 얘기한다면 표를 의식한 거죠. 굳이 따지면. 네. 그리고 당시 이재명 후보와 지금 대통령이 똑같은 기조였어요. 몇 개 공급하겠다만 다른 거지. 아, 맞아. 대량 공급은 네. 똑같았어요. 자, 그러면 공급 확대한다고 나 오늘 공급할게요. 그럼 커피 타서 커피 공급하듯이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건설 산업은 일단 첫 순위로 뭐 해야 됩니까?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국토교통부에서. 그럼 인허가 건수라는 데이터가 나오죠. 제 입장에선 이게 공급량을 계산하기 위한 선행지표인 거예요. 인허가 건수. 그럼 인허가 받은 날로부터 아무리 빨라도 2년. 요즘 같은 경우는 3, 4년 걸립니다. 예, 지연돼요.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 오르니까, 철근 가격 오르니까, 또 자금 대출이나 이런 가지 문제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지연되거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어쨌든 평균 3년 잡으면 2020년 정도부터 공급 확대하겠다라는 그 계획들이 지금 공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대량 공급이. 그게 쭉 이어지다가 현 정부가 바톤 터치 받듯이 해서 공급 물량은 계속 쏟아집니다. 그러면 23년, 24년 공급 물량은 더 많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23년, 24년이 수요가 얼어붙어 있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공급이 아무리 많아도 괜찮아요. 수요가 있다면. 근데 수요가 반등할 시점은 금리 인하라는 거죠.
그리고 공급도 좀 제약을 걸죠,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 나타나긴 나타날 텐데, 공급을 지금 제약한다고 해서 23년 공급량을 결정짓진 않아요. 25년 공급량을 결정짓겠죠. 그렇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쨌든 20년 혹은 19년, 20년, 21년 그 동안에 공급 계획했었던 인허가 받았던 그 공급 물량이 지금 신규 분양 공급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은 23년까지도 이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건설사는 알아도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예. 저만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토연구원에서 미분양 주택 건수를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계산해. 금리가 어떨 때는 몇만 원, 금리가 몇일 때는 몇만 원, 시나리오를 해요. 그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그 방법도 이런 거예요. 결국 다 똑같아요. 우리가 분석하는 방식이. 그 분석하에 국토연구원이 이제 인용을 한다면 최소 13만 호로 본 겁니다. 그래서 10만 호, 13만 호 정도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미분양 주택 건수를 계속 추이를, 동태를 파악하셨다가 확실히 정점 찍고 떨어져 주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을 때 그때 내 집 마련으로 움직여도 늦지 않겠다. 주식처럼 선반영하지 마라. 그리고 집값 등락률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로 보는 게 나아요. 네. 올라갔다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정점을 찍고 0에 가까운 숫자를 이제 기록하는 구간. 뭐 그런 구간이 특히 미분양 주택 건수랑 맞물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금리도 인하되는 구간. 이게 세 가지가 다 맞물릴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지점까지 좀 기다리셔라.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3년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23년 연내는 내 집 마련 시점이 안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네, 결국 결론은 기다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또 이제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서 고마운데 네. 다음번에 한번 또 출연해 주셔야죠. 네, 해야죠. 네. 부를 때 안 온 적 없어요. 그리고 세종시를 한번 오셔서 라이브 한다셨어요. 저 하고 싶어요. 네, 한번 세종 라이브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